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데이터 마이닝 시간입니다. 오늘 학습할 내용은 Artificial Neural Network, 인공신경망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쪽 인공신경망 이 분야가 생각보다 오래 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몇 년도죠? 1940년대로 가게 되고요. 생각해 보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80년 전부터 시작을 했었네요. 그런데 그동안 여러 문제에 봉착을 해서 이 분야의 연구가 쇠퇴기를 맞은 적도 있었죠. 2006년인가요? 지금부터 한 15년 전이네요. 토론토 대학교의 힌튼 교수의 딥 러닝이라는 기술로 다시 이 분야가 부활하게 되었고요. 재조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비전, 스피치, 랭귀지 프로세싱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분류, 클래시피케이션을 초점으로 해서 이 인공신경망이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나와 있는 다른 분류 모델들보다 정말 성공적이고 가장 강력하고 우수한 분류 모델이 되었습니다. 네, Artificial Neural Network은 이 Biological, 생물학적인 Nervous System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신경계 혹은 신경체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몸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거죠. 우리 인간의 몸을 보니까 이 환경으로부터 자극을 받게 되고요. 이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nervous system인 것인데 이 nervous system을 보니까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크게 뉴런, 신경세포 이거하고 여기 보이는 여기가 뉴런이죠. 뉴런, 신경세포 이거하고 이 뉴런하고 뉴런을 연결시키는 이 아슨, 축삭이라고 얘기하는데 아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런에서 다른 뉴런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연결돼 가지고 자극을 받게 되면 이 nerve activation이라고 하는 신경 활성화를 소스 뉴런에서부터 데스티네이션 뉴런 우리는 리셉터라고 부르는데 이 데스티네이션 뉴런까지 이 전달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 왼쪽에 보이는 이 신경 체계들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브레인으로 전달이 된다는 것이죠. 자, 다시 말씀드리면 nerve activation, 신경 활성화라고 하는 것이 뉴런에서부터 아슨을 타고 다른 뉴런으로, 그 다음 또 아슨을 타고 다른 뉴런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이 아슨하고 뉴런 사이를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연결점, 컨택 포인트 같은 게 있는데 이 연결점의 스트렝스, 강도에 따라서 연결이 됐다 안 됐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스냅스라고 부른대요. 어찌됐든 이것들이 서로 복잡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뉴런, 아슨, 뉴런 이렇게 해서 아슨과 뉴런 사이의 이 시냅스의 연결의 강도, 스트렝스, 강도를 변화하면서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되고 새로운 작업을 배우고 일상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이 바이올로지컬 뉴럴 사이언티스트들이 발견했다는 것이죠. 이런 뉴런과 아슨 뉴런,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일렉트릭 임펄스가 가면서 액티베이션, 신경 활성화가 흘러가는 그런 구조를 인공신경망에서 그대로 따서 설계를 한번 해보자 이러는 것이죠. 이 뉴런을 우리는 노드, 동그란 거, 서클, 노드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뉴런과 뉴런 사이의 연결을 링크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뉴런과 뉴런 사이의 시냅스의 연결의 강도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노드와 노드 사이에 뭘로?
웨이트, 가중치로 모델링을 한 거죠. 웨이트, 가중치. 이 관계를 그림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제 x1, x2, x3처럼 입력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고요. 이게 각각 입력 노드에 대응이 되겠죠. 그래서 입력 노드로 들어온 것이 다시 출력 노드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입력 노드와 출력 노드 이 사이가 링크가 되고 화살표로 표현을 했고요. 그 링크 위에 weight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출력 노드를 통해서 y라고 하는 출력이 표출되는 그런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가장 단순하면서도 기본적인 형태, 이것을 우리가 퍼셉트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퍼셉트론 모델을 1957년 로젠블란트라는 분이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왼쪽부터 구성 요소를 살펴보면 x1, x2, x3 이게 입력 데이터, 다른 말로 입력 속성, attribute가 되겠고요. 이 부분이 입력 노드예요. 서클로 표현한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출력 노드죠. 자, 입력 속성 x1, x2, x3가 각각 입력 노드에 들어가고 화살표가 입력 노드와 출력 노드를 연결하고 있는 링크죠. 자, 링크 위에 각각 weight, 가중치 W1, W2, W3가 있고요. 출력 노드로 들어가고 있죠. 자, 이 출력 노드에는 입력들의 weight sum, 가중치 합을 하고 바이어스 팩터를 추가하고 있어요. 이 B라고 하는 거. 이 바이어스 팩터가 들어가고 그 다음 sin 함수를 사용해서 그 값이 양수면 플러스 1, 음수면 마이너스 1을 출력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출력 값이 y가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요약하면 입력 노드는 입력 속성 개수만큼 생성이 된다. 출력 노드는 한 개가 생성이 된다. 입력 노드들과 출력 노드 각각 직접 다이렉트로 연결이 된다. 링크에는 뭐가 있다? 각각 가중치, 웨이트가 있다. 출력 노드는 다른 구성 요소들과 비교하면 많은 일을 한다. 따라서 우리는 프로세싱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 어떤 일을 해요? 첫 번째, 입력들의 웨이트 썸을 한다. 두 번째, 바이어스 팩터 B가 추가된다. 세 번째, sin 함수를 사용해서 이 아규먼트가 sin 함수의 아규먼트가 양수면 플러스 1을 출력하고 아규먼트가 음수면 마이너스 1을 출력한다. 이런 sin 함수가 액티베이션 펑션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식으로 딱 표현을 하게 되면 이 y 출력이라고 하는 것은 sin 가로치고 w 곱하기 x 더하기 b 가로 닫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이 w는 w1, w2, w3가 들어와서 그 다음에 x1, x2, x3와 함께 시그마로 곱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weighted sum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x1, x2, x3도 벡터가 될 것이고 w1, w2, w3도 벡터가 돼서 벡터와 벡터를 닷 프로덕트 하게 되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B 바이어스도 마찬가지 플러스 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sin 함수, sign이에요. sin 함수. 여기에 함수, 액티베이션 펑션의 역할을 하는 그런 sin 함수의 아규먼트로 들어가게 되고 이 w 곱하기 x 더하기 b가 0보다 크면 1로 그 다음에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1로 표출하겠다. 이런 부분인 것이죠. 다음 슬라이드의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퍼셉트론 모델이 어떻게 학습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것이 학습 트레이닝 데이터 셋이고요. x1, x2, x3가 뭐죠?
입력 속성, input attribute가 되겠죠. 자, y는 뭐죠, 여기서? 결과 속성인데, 라벨, 레이블이 되겠죠. 자, 이 학습 데이터셋의 의미를 좀 살펴보면, 입력 속성들의 값들 중에서요, 좀 1, 0, 0, 1, 0, 1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1이 2개 이상이면 y가 어떻게 됐어요? 1이 됐죠. 그리고 1이 이상, 2개 이상이 아니면 뭘로 분류했죠? 마이너스 1로 분류하는 것. 되셨어요? 자, 입력 속성이 3개 있는데 그 중에 값이 2개 이상이 1이면 y가 뭐가 돼요? 1이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면은 마이너스 1로 분류하는 그런 형태의 의미를 갖고 있는 학습 데이터 셋이라는 거예요. 자, 전체 인스턴스들은 지금 몇 개 있어요? 8개가 지금 있습니다. 자, 이 8개를 하나씩 퍼셉트론의 입력 노드에 입력시켜서 이 블랙박스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블랙박스가 퍼셉트론이 되는 것이고, 자, 이렇게 들어가면 뭔가 처리된 그 결과가 어디로 가요? 이 아웃풋이 Y로 출력이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부 구성은 우리가 이전 슬라이드에서 봤던 그런 구성으로 입력 노드, 출력 노드, 그 다음에 출력 노드에서 weighted sum 하고, 그 다음에 BIOS 들어가고, 그 다음에 sign activation function을 통해서 Y로 출력이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죠. 자, x1, x2, x3, 그 다음에 y라고 하는 이 학습 데이터셋. 그런데 이제 라벨이 붙어 있는 학습 데이터셋이에요. 자, 이 학습 데이터셋이 주입이 되면서 이 퍼셉트론이 학습을 하게 되고, 결국 학습을 한다는 것은 퍼셉트론 안에 있는 이 웨이트 값 있죠? 이 웨이트 값이 최적화되도록 조절시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퍼셉트론 러닝, 학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퍼셉트론 러닝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스턴스가 x1이 1, x2가 0, x3이 0이죠. 자, 그래서 이걸 1,0,0이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일단 그 모델에서 초기의 가중치 값은 랜덤하게 결정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초기 가중치 값을 0으로 세팅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W1, W2, W3는 각각 0이라는 값을 갖게 됐죠. 자, 그런데 W0하고 밑에 X0가 나와 있죠. 이건 뭔가요? 이건 앞쪽에서 우리가 봤던 B라고 하는 거, 바이어스 팩터, 이 B 더하기 B 있죠? 이 부분을 W와 X의 관계로 표현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W0 곱하기 X0가 B라고 하는 바이어스 팩터를 대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우리가 W0는 일단 0로, 그 다음에 X0는 1이라고 하는 값으로 바이어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세팅을 한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출력 노드에서 첫 번째로 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weighted sum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weighted sum을 계산을 해보면 결국 W0 곱하기 X0 더하기 W1, X1, W2, X2, W3, X3 이걸 다 더한 거. 그죠? 요게 weighted sum이잖아요. 네. 요걸 다 더해서 계산을 해보면 제로가 나와요. 자, 이 제로가 나온 것을 F라고 하는 activation function, 우리는 처음 못 썼어요? sign이라고 하는 sign 펑션을 썼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입을 하면 이게 0이기 때문에, 아규먼트가 0이기 때문에 값이 뭐가 나와요? 0 이상은 1로 표출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fnet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1로 표출이 되는데 레이블인 y하고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y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y에는 뭐예요? 마이너스 1이 와야 돼 라고 하는 거죠. 이상하다,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가 액티베이션 펑션을 통해서 나온 값이 1이고 근데 실제로는 뭐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나와야 돼 라는 것이죠.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하, 모델 안에 있는 웨이트들의 값들을 수정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수정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수정하냐? 바로 아래와 같은 형태로 수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래와 같은 형태를 들여다보면은 결국 기존에 가지고 있는 가중치에다가 예측 오차에 비례한 어떠한 값을 더해서 그것을 신규 가중치로 생각하면 되지 않겠냐 이런 거예요. 자, 기존 가중치에다가 예측 오차에 비례한 어떤 값을 더해서 신규 가중치로 넣어주자. 자, 그럼 예측 오차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원래 y, 레이블에 있는 값이 나와야 되는데 액티베이션 펑션을 통해서 나온 값, 이거에 대한 오차가 예측 오차잖아요. 예, 그래서 y 빼기 f 넷이라고 하는 이 부분, 예, 이 텀이 바로 예측 오차가 되는 것이고요. 이거에 비례한 어떤 값을 넣어줘야 되는데 결국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x0,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x1,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x2, x3 각각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x만큼의 값으로 비례해서 가중치를 조절하자 이런 얘기시죠. 그리고 앞에 나온 이 람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고 그러면 그 보폭을 가중치를 변화하는 그 보폭을 얼마만큼의 보폭으로 갈 것이냐라는 것을 람다로 조절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람다가 컨트롤 팩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람다를 러닝 레이트, 학습률이라고 명명을 한 것이고 이 람다의 값은 1 이하가 돼야 되겠고 보통 0.1 정도를 주게 되죠. 왜냐하면 람다가 너무 큰 값을 갖게 되면 이 가중치의 보폭이 너무 커져 버리는 거죠. 확 이렇게 오차에 따라서 확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형태가 될 것이고 이 람다가 너무 작으면 0.1보다 너무 작으면 너무 세밀하게 아주 조밀하게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 웨이트 값이 상당히 천천히 그죠? 천천히 이 변화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람다라고 하는 러닝 레이트를 적절하게 세팅을 해줘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으로 실제 W0, W1, 2, 3를 다 계산을 한번 해보면 W0는 마이너스 0.2, W1은 마이너스 0.2, 그 다음에 W2하고 3은 00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실제로 차근차근 계산을 해 보세요. 그래서 다음 이제 두 번째 인스턴스를 받아들여서 학습을 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인스턴스를 보니까 x1이 1이고 x2가 0, x3이 1이죠. 그래서 1,0,1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이 상태에서 이 w의 값은 바로 w0부터 해서 마이너스 0.2, 마이너스 0.2, 0, 0 이렇게 되는 것이고 x0는 뭐 1로 계속 세팅을 했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네트를 구하게 되면 다시 말하면 웨이티드 썸이죠. 이걸 구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0.4가 되고요. 이 마이너스 0.4니까 이거를 액티베이션 펑션에 집어넣으면은 음수값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나오죠. 마이너스 1, 그죠? 음수니까. 그래서 이 마이너스 1하고 뭐하고 또 비교해요? y의 라벨하고 비교를 하는 거죠. 예, y 값이 뭐예요? 1이에요. 같아요? 틀려요? 다르죠. 다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웨이트를 수정해야 되는 것이죠. 자, 웨이트를 수정해 보자. 어떻게 수정해요? 기존 웨이트에다가 예측 오차에 비례해서 오른쪽과 같은 텀을 더 플러스 시켜줘서
신규 가중치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계속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W0가 0, W1이 0, W2가 0, 그 다음에 W3 이게 0.2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죠. 자, 이런 과정을 인스턴스 지금 두 번째 했잖아요. 그래서 인스턴스 세 번, 네 번, 다섯 번째 쭉 해서 몇 번째까지? 여덟 번째 데이터 셋까지 계속 반복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반복함에 따라서 뭐가 바뀌어? 웨이트 값이 바뀌고 이 웨이트를 모델의 파라미터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 모델 파라미터 웨이트들이 바뀐 그 결과값이 바로 이 슬라이드 뒤쪽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맨 왼쪽에 있는 테이블은 학습 데이터셋이죠. 그죠? 라벨이 있는 학습 데이터셋. 우리는 이 인스턴스 8개가 있는데 이것들을 다 한 줄씩 읽어가면서 모델에 주입이 되고 그 다음에 웨이트 값이 변경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이 테이블이 이 각각 모델 안에 있는 웨이트 값이 인스턴스를 받아들여서 계속 웨이트 값을 변경한 그런 부분에 대한 트레이스를 쭉 명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왔을 때 마이너스 0.2, 마이너스 0.200 이렇게 바뀌고 두 번째 인스턴스가 왔을 때 0, 0, 0, 0.2 이런 식으로 바뀌고요. 예, 그래서 쭉 여덟 번째까지 해서 여덟 번째 인스턴스까지 웨이트 값이 업데이트된 그런 부분을 볼 수 있고 그게 얼마예요? 마이너스 0.2, 0, 0.2, 0.2 이렇게 끝나죠 지금. 네, 그래서 데이터셋 한 개씩 우리가 주입을 해서 가중치를 조절하는 것을 우리가 스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서 여덟 번째 스텝까지 오고 데이터셋을 다 주입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끝나는 그 부분을 그러니까 데이터셋 전체를 한번 학습시킨 거 요걸 에포크라고 얘기합니다. 에포크. 예. 그 다음에 이 에포크가 이제 첫 번째 에포크 끝나면 마이너스 0.2, 0, 0.2, 0.2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걸 데이터셋을 다시 처음부터 반복을 시켜서 두 번째 에포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쭉 또 반복을 해서 가중치를 조절하게 되고 그게 두 번째 에포크가 끝나면 마이너스 0.2, 0, 0.4, 0.2 이렇게 되고요. 여기 맨 오른쪽에 그래서 에포크마다 그 웨이트의 변화 값을 이렇게 트레이스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표에는 여섯 번째 에포크까지 이렇게 표출을 해놨고요. 결국 이게 그럼 얼마만큼까지 갈 거냐, 에포크를 얼마만큼 반복을 시킬 거냐라는 것은 결국 예측 오차의 변화가 없을 때 혹은 예측 오차가 제로일 때까지 반복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반복해서 얻은 결과가 다음 슬라이드에 나와 있죠.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에 보면 이 웨이트 값이 각각 0.3, 0.3, 0.3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바이어스 팩터가 0.4, 마이너스 0.4 이렇게 나와서 결국 최종적으로 y의 값은 sin 가로치고 0.3 x1 플러스 0.3 x2 플러스 0.3 x3 마이너스 0.4라고 하는 그 값이 모델의 어떻게 보면 파라미터가 완성된 그 값이 되는 것이고, 자, 이런 상태에서 실제 인스턴스를 한번 아무거나 해서 집어넣어 보세요. 예, 인스턴스를 한번 넣어보면 이제 x1, x2, x3 타고 요 함수 사인 안에 있는 요 함수에 대입을 하고 그거에 대한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1, 작거나 같으면 마이너스 1 값이 액티베이션 할 수 있게끔 해주면 결국 어떻게 돼요? 해보면 이 라벨 값과 동일한 그런 값이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는 모델이
탄생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가장 단순해 보이는 퍼셉트론 모델에 대해서 구축을 했고, 그 다음에 왼쪽과 같이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마련을 해서 그것을 주입을 시킴으로써 그 모델이 가지고 있는 웨이트 값들이 계속 변경이 되는, 변화가 일어나는, 업데이트가 일어나는 형태로 되었고, 그것을 우리는 퍼셉트론 러닝이라고 그랬고, 그게 변화 오차가 없을 때까지 계속 주입을 시켜서 결국 최종적인 이 모델의 웨이트 값이 세팅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세팅된 이 모델은 결국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클래시피케이션 모델, 즉 분류기로서 사용할 수 있고, 이제는 이와 유사한 데이터셋이 입력으로 들어오면 바로 출력 값은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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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분류를 잘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자세히 살펴봤던 퍼셉트론 러닝 알고리즘, 그죠? 퍼셉트론 러닝 룰에 대해서 수식으로 한번 표현해 봅시다. 지금 핵심적인 것은 요 가운데 있는 웨이트 업데이트 시키는 요 공식이죠. 그래서 WJ라고 하는 것이 WJ에다가 람다 YI 마이너스 YI 햇, 그죠? 그 다음에 X IJ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앞에 이퀄 중심으로 왼쪽에 있는 것이 K 플러스 1번째의 가중치니까 신규 가중치, 그죠? 신규 가중치를 구하는 것은 기존 K번째 기존 가중치에다가 플러스 오른쪽 텀을 더한 것이다. 이 오른쪽 텀을 뜯어보면 람다라고 하는 러닝 레이트, 얼마만큼 조율을 할 것인지, 보폭을 조율하는 그 람다가 들어가고, 가로치고 가로 닫고 요 안에 그 y-y 햇라고 하는 요게 뭐예요? 예측 오차인 거죠. 그죠? 예측 오차. 예측 오차에다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xij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결국은 곱해줘서 보폭을 결정하는 그런 형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 웨이트에다가 보폭을 결정해 주는 팩터들이 들어가서 합쳐지면 신규 가중치를 결정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다라는 것이 이 퍼셉트론 러닝 알고리즘의 핵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리피트에서부터 until까지 이 부분을 계속 트레이닝 example, 트레이닝 인스턴스들을 받아들여서 계속 계산을 해내서 웨이트 값을 업데이트하게 되는데, 언제까지? 스타핑 컨디션을 충족할 때까지. 스타핑 컨디션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y-y hat 예측 오차라고 하는 것이 제로가 될 때, 혹은 스테이블한 상태가 될 때까지 이 부분을 반복해서 스탑한다라는 것이죠. 자, 다음 슬라이드에 보면 우리 연습 문제 1번이 있습니다. 이 사이트가 하나 있거든요. 여기 사이트 클릭해서 들어가면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퍼셉트론 모델을 R로 작성을 한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조를 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RStudi오를 사용해서 R 코딩을 한번 퍼셉트론 간단하니까 뭐 어떻게 짜는지, 프로그램 하는지 그 부분을 연습을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다 파이썬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파이썬을 동일하게 퍼셉트론 이 모델을 파이썬으로 한번 R 코드와 동일하게 작성을 한번 해보는 것이 이번 연습 문제 1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말로 혹은 이론으로만 이렇게 그치지 않고 이 R이나 파이썬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언어를 가지고 이렇게 모델들을 실제로 작성을 해보는 거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가장 간단한 모델부터 만들고 계속 확장해 가면 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도 있고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퍼셉트론 러닝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x1, x2, x3라고 하는 입력 어트리뷰트가 있고 그네들의 분류가 그죠? y 값이 이렇게 여기 그림에 보면 이 동그라미 쪽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쪽이 있다. 이렇게 두 개의 어떤 그룹으로 되어 있고 그것들을 나눌 수 있는 결국 저 평면이죠. 예, 요 평면으로 디시전 바운더리를 만들 수 있고 걔를 딱 자르면 결국 이 동그라미와 플러스의 그룹으로 정확하게 나눌 수 있다, 분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퍼셉트론 러닝을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이 가능한 그런 모델로 사용할 수 있고 아주 잘해요. 예. 그런데 문제가 발생되었죠. 바로 이 부분이죠. exclusive or라고 하는 이런 데이터가 있을 때 이런 데이터에 대해서 과연 퍼셉트론이 분류해낼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이죠. 지금 왼쪽에 x1, x2 이 입력 속성이고요. y가 라벨인데 00, 10, 01, 11 그 다음에 EA의 exclusive한 그 값이 마이너스 1, 1,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받았을 때 얘가 학습을 잘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결국 모델로 만들어져서 정확하게 분류할 수 있는 모델로 탄생이 될 수 있을 거냐? 해보니 안 되더라라는 거예요. 안 되더라. 왜 그런가 봤더니 그래프를 보면 자, x축에 x1, y축에 x2, 그 다음에 저 값들을 마킹하게 되면 이 동그라미하고 동그라미 플러스 플러스 쪽이 이렇게 지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2차원이니까 이 직선으로 리니어 라인 직선으로 얘네들을 구분해 낼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 아까 퍼셉트론 알고리즘은 뭐라고 그랬어요? 리니어 모델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이 직선으로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런 exclusive OR 데이터와 같은 리니어가 아닌 non-linear한 문제에 대해서 퍼셉트론이 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푼다. 풀 수 없더라 라는 것이죠. 이 문제 때문에 그동안 인공신경망의 연구가 쇠퇴기로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결국 다음에 오는 멀티레이어 뉴럴 네트워크 이것이 non-linear 문제를 풀 수 있더라. 다시 말하면 퍼셉트론과 같은 싱글 레이어 계층으로 되어 있는 그런 뉴럴 네트워크를 가지고는 non-linear 문제를 풀 수 없다.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개의 계층을 가지고 있는 멀티레이어 뉴럴 네트워크 구조로 가야지만 non-linear 프로블럼까지 우리가 풀 수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말 그대로 멀티레이어 뉴럴 네트워크는 어떻게 생겼냐? 자, 이 그림처럼 인풋, 아웃풋 이렇게 있는데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히든 레이어라고 하는 계층이 있고 이 히든 레이어는 지금 그림에서는 하나만 들어가 있지만 여러 개의 계층으로 더 세분화돼서 더 딥하게 계층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풋 레이어죠. 자, 이 인풋 레이어는 속성으로부터 인풋을 표현하는 represent 표현하는 데 사용되는 그런 계층이죠. 일반적으로 numerical 혹은 binary attribute인 경우에는 싱글 노드로 표현을 하고 categorical attribute인 경우에는 여러 개의 노드를 사용해서 이 categorical value를 각각 표현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거나 아니면 K개의 속성 값을 가지고 있는 attribute인 경우는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k 만큼의 노드 개수를 사용해서 인코딩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4개의 속성 값을 가지고 있는 애트리뷰트인 경우에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4가 되잖아요. 속성 값이 4, k가 4니까. 그러면 2의 2승이니까 2개의 노드를 사용해서 인코딩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방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또 원핫 인코딩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자연어 처리 쪽에서는 이 단어 하나를 워드 임베딩으로 팩터로 만드는 그런 기법들도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인풋 레이어가 하는 역할, 입력들을 속성에서부터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입력 계층에서 그런 것들을 다루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 정도만 아주 얄팍하게 이야기를 하고 지금 인코딩이라든지 원핫 인코딩, 그 다음에 자연어 처리에서의 워드 임베딩 이런 것들은 그쪽 딥러닝이나 자연어 처리 쪽의 과목에서 더 딥하게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히든 계층이죠. 자, 그림처럼 히든 계층은 입력 계층과 출력 계층의 사이에 있고, 입력 계층에 있는 입력 노드들과 히든 계층의 히든 노드들 사이에 연결, 링크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입력 계층, 입력 노드로부터 시그널들이 쭉 내려오게 되는데 그 시그널들을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 곳이 히든 계층이죠. 그래서 각각의 히든 노드에서 이런 시그널들을 받아서 액티베이션 펑션을 통해 가지고 뭔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처리된 결과를 넥스트 계층으로 전달시키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는 히든 계층이 하나만 존재하는데 이게 여러 개의 히든 계층으로 구성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딥하게 구성할 수 있고, 이렇게 딥하게 구성되어 있다면 이것을 딥 뉴럴 네트워크라고 이야기하죠. 다음은 아웃풋 계층이죠. 자, 아웃풋 계층은 이전 히든 계층에서 액티베이션 밸류들을 받게 되고 그것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아웃풋 변수인 y, 출력 변수의 예측 값을 생산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됐죠.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이진 분류와 같은, 예를 들면 0 아니면 1, 참 아니면 거짓, 긍정 아니면 부정, 이런 것과 같은 분류에 대해서는 아웃풋 노드를 하나, 싱글 노드로 표현을 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봤던 퍼셉트론과 멀티레이어 뉴럴 네트워크의 차이는 히든 레이어가 포함되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죠. 이 히든 레이어 덕분에 여러 개의 디시전 바운더리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된 것이고요. 여기 오른쪽 그림처럼 퍼셉트론이 풀지 못했던 익스클루시브 오어 문제를 2개의 하이퍼 플레인을 사용해서 분리해낼 수 있게 된 것이죠. 결국 이 멀티레이어 뉴럴 네트워크는 리니어 뿐만 아니라 넌 리니어 프로블럼을 풀 수 있고 또 다양한 분류 태스크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모델이 된 것이죠. 우리가 히든 계층을 여러 개를 사용해서 딥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딥하게 사용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일까? 히든 계층을 여러 개 둔다는 것은 입력으로부터 받아들이는 속성들의 피처, 특징들을 이 히든 계층 하나하나가 다 특징을 잡을 수 있다는 뜻이고, 결국 그것은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abstraction의 계층을 더 복잡한 계층까지도, 섬세한 계층까지도 다 표현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의 얼굴을 디텍션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피처들을 살펴보면 로우 레벨 피처가 있을 거고 하이 레벨 피처들이 있을 텐데 얼굴 이미지에서 서로 다른 어떤 경사라든지 방향과 같은 그런 아주 샤프한 엣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1차적으로 로우 레벨 피처를 이렇게 규명하게 되고 두 번째로 눈, 코, 입, 입술 이런 것과 같은 어떤 부분적인 부분을 얼굴의 부분적인 부분을 또 다른 히든 계층에서 그 피처를 잡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얼굴 전체에 대한 정확한 것을 규명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또 다른 히든 계층에서 그런 피처들을 잡아낼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여러 개의 히든 계층을 사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게 설켜져 있는 그런 피처들을 브레이크다운해서 그 특성들을 잡아낼 수 있다는 것이고 결국 그런 것을 통해서 히든 계층이 더 딥하면 딥할수록 복잡한 피처의 계층 구조를 잘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기 그림과 같이 레이어 0부터 쭉 레이어 L까지 있고요. 레이어 0가 인풋 레이어가 되는 것이고 레이어 1부터 레이어 L-1까지가 히든 레이어가 되고 그죠? 그 다음 레이어 L이 아웃풋 레이어가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결국 액티베이션 밸류라고 하는 이것은 ALI는 레이어 L에서 i번째 노드의 액티베이션 값이라고 정의하고 WLIJ는 L-1 계층에서의 노드 J와 L 계층에서의 노드 I 간의 연결에서의 가중치라고 정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각 계층에서의 바이어스 부분도 BLI, 즉 L 계층에서 i번째 바이어스로 정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복잡해 보이지만 히든 계층이 들어갔다 해서 크게 달라지는 건 없어요. 결국 출력 계층에서의 액티베이션 밸류는 ALI가 되겠죠? 예, 그것은 결국 ZLI라고 하는 어떤 아규먼트를 액티베이션 펑션에 적용한 그 값이 되겠죠. 그러면 ZLI라고 하는 것이 결국 뭐냐? 바로 L-1 계층, 즉 이전 계층에서 오는 액티베이션 밸류와 L 계층에서의 가중치들을 다 곱하고 서메이션 한 거. 다시 말하면 웨이티드 썸 한 거에다가 더하기 바이어스 값들도 다 더해준, 바이어스 값들도 다 더해준 그런 값들로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기존의 퍼셉트론에서 사용했던 액티베이션 펑션, 그게 뭐였죠? 바로 사인 펑션이었죠. 자, 이 사인 펑션을 사용하지 않고 이 사인 펑션 이외에 다양한 액티베이션 함수가 존재하는데요. 예를 들면 리니어 혹은 시그모이드 혹은 하이퍼볼릭 탄젠트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자, 이런 것들 중에서 시그모이드 펑션을 보통 사용하게 됩니다. 보통 F라고 표현 안 하고 이 시그마 기호를 써서 표현을 하고요. 이 시그마 ZLI라고 하는 것은 1 플러스 2 마이너스 ZLI 분의 1과 같은 식으로 유도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는 멀티레이어 뉴럴 네트워크 환경에서 이제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요. 결국은 웨이트 값들이 계층별로 엄청나게 많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학습을 시킬 것이냐. 퍼셉트론에서 정의했던 예측 오차, 즉 yk-yk hat
관련된 그 부분을 따로 로스 펑션이라고 정의를 했고요. 따라서 파라미터 w와 b로 구성되어 있는 이 에러에 해당되는 로스 펑션은 결국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의 로스 yk, yk 햇으로 정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보통 멀티레이어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yk-yk 햇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보통 멀티레이어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yk-yk 햇의 제곱을 취한 스퀘어드 로스 펑션을 통상 사용합니다. 실제 결과값과 예측값의 차이를 통해서 얼마만큼의 웨이트를 조정을 해야 되는지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결국 이 부분을 최적화하는 방법을 그레디언트 디센트, 경사 하강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절해야 될 파라미터 웨이트, 가중치하고 B, 바이어스는 다음과 같이 전체 오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최적화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경사 하강법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오차를 줄이는 방법으로 가중치를 업데이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차가 0 혹은 줄어들지 않을 때까지 이 업데이트를 하게 되는데 일단 퍼셉트론에서 우리가 오차를 줄이는 방법은 이 y 값이 나오고 y 햇이 나왔잖아요. 그거의 차이, 그죠? 실제 값과 출력 값을 비교해서 그 오차를 구하고 그 오차만큼 가중치를 각각 수정하는 그런 방식이었죠. 멀티레이어 뉴럴 네트워크에서도 마찬가지 경사하강법을 사용해서 오차를 줄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즉 입력 계층에서 출력 계층으로 전파가 되면서 히든 계층에서 액티베이션 펑션들이 나오고 또 다음 계층으로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그래서 결국 y 값이 도출이 되는 거죠. 출력값. 이 출력값이 도출이 되고 이 출력값과 실제 값을 비교해서 오차를 구하게 되고요. 그 오차를 바로 출력층, 아웃풋 계층의 가중치를 먼저 수정을 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 은닉층으로 가서 은닉층의 가중치를 수정하는 그런 형태로 거꾸로 백워드로 가중치를 업데이트하게 되는 형태가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백 프로파게이션, 오차 역전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퍼셉트론에서는 가중치 수정을 할 때 히든 계층이 없기 때문에 그냥 오차를 구하고 가중치 수정을 해버리면 끝나는 것이고요. 멀티레이어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히든 계층들이 쭉 있고 그 히든 계층 사이에서의 웨이트 값들이 쭉 있는데 그런 히든 계층에 있는 웨이트들까지 다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출력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오차를 구하고 그 오차에 해당되는 것만큼 출력층부터 가중치를 수정하고 그 다음 은닉층 이렇게 아웃풋 레이어에서 인풋 레이어의 방향으로 다시 말하면 백워드 쪽이죠. 그래서 백워드 방향으로 오차가 전파된다라는 뜻으로 백 프로파게이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뉴럴 네트워크를 더 딥하게 만든 것을 딥 뉴럴 네트워크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렇게 딥하게 만들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레벨의 애브스트랙션을 우리 그 특징을 표현할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딥 뉴럴 네트워크가 핫하게 된 거고 뜨게 된 거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는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챌린지라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vanishing gradient problem, 기울기 소실 문제가 발생된 거죠. 이것은 결국 아웃풋 계층의
에서부터 인풋 계층에 해당하는 백워드 기반으로 해서 계속 기울기들을 업데이트 시켜줘야 되는데 이 기울기의 값이 점점 작아지면서 소멸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결국 저 인풋 가까이에 있는 애들은 전파가 안 된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웨이트 값을 업데이트 할 수 없기 때문에 모델이 학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느리거나 효과적이지 않는 경우가 생겨나서 결국 안 좋은 트레이닝 퍼포먼스 혹은 테스트 퍼포먼스를 내는 그런 현상이 발생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모델의 파라미터라고 하는 러닝 레이트, 그 다음 웨이트 값, 바이어스 팩터 이런 것들에 대한 초기 값을 어떻게 설정해 줘야 되느냐. 초기 값에 민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보통 랜덤 값으로 할 것이냐 안 좋다라는 것이고요. 초기 값을 잘 결정해 줘야 된다는 것이고요. 초기 값을 잘못 결정하면 특히 경사하강법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구할 때 가장 중요한 파라미터가 러닝 레이트이다라는 거죠. 학습률. 이 학습률의 크기를 너무 작게 하면 그레디언트 디센트의 보폭이 굉장히 적을 것이고 그래서 느리게 컨버지 될 수 있다. 근데 러닝 레이트 값을 너무 높게 주면은 그레디언트 디센트 보폭이 굉장히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오히려 최소값으로 컨버지 되기가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문제라고 하면 모델의 컴플렉서티가 높아진다. 모델의 컴플렉서티가 복잡도가 높아지면은 보통 오버피팅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것이고 오버피팅은 결국 제너럴라이제이션 퍼포먼스를 안 좋게 하는 그런 현상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딥하게 하면 할수록 모델의 컴플렉서티가 올라가기 때문에 모델의 컴플렉서티를 낮추는 그런 방법도 고안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문제점 세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을 했고 극복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울기 소실 문제 생겨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고안이 됐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스퀘어드 로스 펑션이라고 하는 그 부분 있죠. y-y 햇의 제곱 그 부분. 자, 그 부분을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펑션 예를 들면 엔트로피를 사용한 거죠. 네, 그래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펑션으로 대체하거나 그 이후에 또 많은 로스 펑션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살펴서 취사 선택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시그모이드 액티베이션 펑션.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시그모이드를 썼었는데 이것을 뭐 여러 가지 펑션들이 있지만 렐루라고 하는 펑션들을 최근에 가장 많이 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레디언트 디센트 경사하강법을 푸는 문제에 있어서도 다양한 기법들이 나왔거든요. 모멘텀, 그 다음에 쭉 가서 최근에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아담까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것들이 뭔지에 대해서는 더 다른 기회에 더 이 부분들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학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델 파라미터의 초기 값이 굉장히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정의를 해주거나 잘 세팅을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문제. 그래서 초기 값을 어떻게 하면 그대로 초기 값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스타트 포인트를 그게 아니라 프리트레이닝 즉 사전 훈련을 시켜서 모델이 가지고 있는 웨이트 값들을 더 조절을 해서 스타트 포인트를 웜 스타트로 시작을 하는 그런 형태로 가면 어떻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프리트레이닝을 통해서 조금 더 다듬어진 그런 조금 더 옵티마이제이션 된 웨이트 파라미터를 가지고 그 다음 파인 튜닝하는 그런 스타일로 가는 그런 경향이 최근에 많이 등장하고 있죠. 네, 그래서 그런 방법도 하나의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이었고요. 모델 컴플렉서티가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레귤러라이제이션 테크닉 중에 하나인 드랍 아웃, 노드와 노드 간에 연결되어 있는 그런 링크들 중에 몇몇은 랜덤하게 없애서 커넥션을 없애서 그쪽으로 흘러가지 못하게 만들고, 근데 특이하게 그렇게 해줬더니 더 학습에 대해서는 더 효과적인 그런 경향을 보이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델의 복잡도를 레귤러라이제이션 테크닉을 써서 좀 줄여 나가는 그런 형태도 최근에 연구 방법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1시간 동안 인공신경망에 대해서 쭉 학습을 하셨는데요.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가장 심플한 모델부터 시작해서 멀티레이어 뉴럴 네트워크, 그 다음 딥 뉴럴 네트워크의 챌린지, 그 다음 오버컴까지도 이야기를 좀 드렸었어요. 짧은 시간이면 시간이지만 아주 컴팩트하게 핵심적인 부분, 중요한 부분은 꼭 잘 점검하시고 다시 한번 학습하셔서 이 Artificial Neural Network, 이 인공신경망 모델은 이 분류뿐만 아니라 상당히 다양한 곳에서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학습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